나는 박영수 72입니다.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참 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하루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고개를 듭니다. 젊었을 땐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선 가장이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그 자리들이 하나씩 사라지더군요.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아들은 이미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는 5년 전 먼저 떠났고요.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TV를 켜도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습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지만 거기서도 저는 구석에 앉아 있는 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해졌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전 10시쯤 아들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도윤이가 열이 나서요. 병원만 잠깐 다녀올 동안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엔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했지만 사실상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손주 도윤이는 제 삶의 유일한 활력이거든요. 그래, 지금 갈게.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깎지 않은 수염, 구겨진 셔츠. 손주를 보러 가는데 이 모습으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발장에서 덜 낡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쓸모가 있구나.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쓸모. 그게 내가 바라는 관계의 전부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낯선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서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급해서요. 그녀의 얼굴엔 미안함과 안도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현관부터 아이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거실엔 장난감이 바닥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컵라면 그릇이 그대로 있었고요. 며느리 서연이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도윤이 방에 재워뒀어요. 열이 좀 있어서 해열제 먹였는데 빨리 다녀올게요. 아들 정민도 서둘러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냥 재우기만 하시면 돼요. 두 사람은 쏜살같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손주 방으로 들어가니 도윤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도윤아. 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어질러진 집 안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 컵라면 그릇, 바닥에 널린 장난감들,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감. 처음엔 그냥 앉아 있으려 했습니다. 그냥 애만 보면 된다고 아들이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컵라면 그릇을 치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개수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차곡차곡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바닥에 널린 장난감을 주웠습니다. 블록, 자동차, 인형. 하나씩 장난감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게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아이 옷가지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래는 돼 있는데 개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펼쳐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티셔츠, 바지, 양말, 옷을 접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에겐 도움이란 늘 이런 것이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는 것. 젊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말없이 청소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두고 가셨습니다. 괜찮다, 엄마 쉬세요라고 말해도 손을 멈추지 않으셨죠. 나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도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사랑은 표현보다 실천이라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집안이 한결 정돈돼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손주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서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 온 얼굴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또 부탁드려서. 그녀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아버님, 이거 다 정리하셨어요? 아니, 뭐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식탁 주변을 살피고 개수대를 확인하고 정리된 장난감 바구니를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고맙다는 말 분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도윤이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특별히 볼 것도 없었지만 그냥 손이 심심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에도 이랬습니다. 아버님,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도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도 나는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집을 정리하고 저녁까지 준비했었죠. 그 전주에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과 함께 온 전화. 나는 약속을 취소하고 왔었습니다. 처음엔 기뻤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탁이 점점 당연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 있으시잖아요. 한 번은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게 내 역할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너무 자주 부탁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그래도 아버님 아니면 맡길 데가 없어서요. 맡길대. 그 단어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맡길대였던 걸까? 괜찮다.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겠냐?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억지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안심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괜찮으세요? 아버님도 약속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있을 거라는 전제. 당연히 와줄 거라는 믿음. 그 사이 어디쯤에서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기적인 걸까? 손주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거실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오후 3시. 아들은 아직 안 왔습니다. 나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사랑과 의무 사이, 기쁨과 부담 사이.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 그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들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인사도 없이 곧장 거실로 들어온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계셨네요. 응, 도윤이는 괜찮더라. 열도 많이 내렸고. 나는 밝게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뭔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은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정민은 대답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연이 저녁 준비를 하자고 했지만 아들은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내내 대화가 없었습니다. 수저 부딪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정민은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밥부터 드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민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서재 쪽을 힐끗 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민이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오늘 혹시 서재 정리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거긴 안 들어갔는데. 왜?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도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뭔데 그러니?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고객 계약 서류가 있었거든요. 서재 책상 위에 분명히 놔뒀는데 지금 안 보여서요. 그래. 어디 잘못 둔 거 아니야?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뒀어요.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을 여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점점 급해지는 움직임.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다급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쪽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이 책상 위를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고 서연은 옆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물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사 고객이랑 계약한 서류예요. 내일 아침에 본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찾아봐라. 어디 있을 거야? 나는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재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며느리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걸 꺼내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온 분이 아버님뿐이긴 해서요. 그 한마디가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정민의 침묵이 그 모든 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슬픔인지 나도 잘 몰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님. 그냥 혹시나 해서. 서연이 변명처럼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묵묵히 기다렸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아느냐?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윤이 재우고 설거지하고 장난감 정리하고 빨래 개고 그렇게 몇 시간을 여기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냐? 집에 나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정민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오해예요. 우린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지? 나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 옆에 놓아둔 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다. 확인해봐라. 아버지,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확인 안 하면 계속 의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서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의심한 거지. 말을 바꾸지 마라. 냉정한 내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없으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 정민이 가방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돌아서며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다시 찾아보려는 듯 했습니다. 책장을 뒤지는 소리, 서류함을 여는 소리. 점점 더 급해지는 움직임. 나는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의심받는 건 칼로 베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도움은 기억되지 않아도 의심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한 번의 의심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2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여전히 뭔가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 그 말에 정민이 황급히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의 손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장 옆에 도윤이 예방접종 서류 파일 아래에 끼어 있었어요. 정민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생각했어요. 서연도 옆에서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을 의심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황해서. 당황해서.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당황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의심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정민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지금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민아,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응, 아버지. 사람을 먼저 의심하면 그 다음엔 아무리 사과해도 늦는다.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생각해봤느냐? 손주 돌보고 집안 정리하고 너희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버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정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지. 안 그랬으면 의심부터 하지 않았을 거다.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 상처는 계속 골마갈 것 같았습니다. 도움은 기억되지 않더구나. 하지만 의심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모자랐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아버지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정민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집에 가서 먹을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흐느끼는 소리, 정민의 작은 한숨.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정민이 다시 불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없어야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 지친 얼굴, 상처받은 얼굴.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봉투는 찾았지만 무너진 건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손주 사진이 와도 예전처럼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미운 게 아닙니다. 다만 선을 넘은 관계는 다시 조심해지고 싶을 뿐입니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더군요. 존중 위에서만 가능한 선택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72를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요. 고맙다는 말은 들었지만 괜찮으냐고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저를 찾으면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분의 마음은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의심을 배웠다는 것을. 너무 늦기 전에 당연함을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 같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